우리 경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은 사정이 조금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1분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쓴 카드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자세한 현황 전해주시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1분기 카드 해외 사용 금액은 53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습니다. 1분기 평균 달러원 환율을 감안하면 우리 돈으로는 8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난 영향인데요. 올해 1분기 내국인 출국자 수는 약 780만 명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4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통상 방학이 없는 2분기에는 출국자 수가 줄어들곤 하는데요. 그 탓에 카드 해외 사용액도 2분기에 소폭 떨어지곤 합니다. 다만 올해는 5월 연휴가 길었던 만큼 2분기에도 카드 해외 사용액이 기존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해외 가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경우가 점점 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트래블 카드 시장에서 카드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들 중심으로 해외 체크카드 이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체 해외 사용액 중 체크카드의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5% 수준에서 올해 1분기 약 32%로 상승했습니다. 해외 체크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1분기 약 13억 달러에서 올해 17억 달러로 1년 사이 30% 넘게 늘었습니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체크카드 부분에서는 트래블카드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하나카드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신용카드 부분에서는 현대카드가 선두입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해외에서 기분을 내고 평소에는 소비를 안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방위로 오르고 있는 가격 탓에 구매를 앞두고 주춤하게 되는 것도 한몫한다는 지적입니다. 곳곳에 가격 인상이 멈추지 않으면서 커피값이 또 오르고 호텔 뷔페도 심리적 저지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정광현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하나하나 나눠서 우선 커피 가격 인상부터 짚어보죠. 믹스커피부터 편의점 등에서 파는 커피 음료, 프랜차이즈 카페까지 일제히 오릅니다. 우선 동서식품은 오는 30일부터 커피 제품 가격을 평균 7.7% 인상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맥심 모카골드 등 커피 믹스부터 맥심 TOP와 맥스웰하우스 등 커피 음료까지 모두 해당되는데요. 동서식품은 커피 원두와 야자유 등 주요 원재료를 전량 수입하고 있어 환율로 인한 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페의 커피값 인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서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메가커피 등에 이어 엔젤리너스와 뚜레쥬르도 이달 말쯤 커피 가격을 최대 300원 올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호텔 뷔페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면서요? 네, 비싼 곳은 한 끼 2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의 뷔페 그랜드 키친은 이달 들어 런치, 디너 가격을 8천 원씩 인상했는데요. 이에 따라 평일 디너와 주말 런치 디너 가격이 19만 8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롯데호텔 라센느와 신라호텔 더 파크뷰는 앞서 지난 3월부터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더 파크뷰의 금요일 만찬과 주말 가격, 라센의 주말 공휴일 가격 모두 19만 8천 원인데요. 각각 6천 원, 8천 원씩 올렸습니다. 이처럼 믹스커피부터 호텔 뷔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식품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세 대출의 문턱이 높아집니다. 보증보험의 보증 비율이 낮아지고 소득 기준은 강화되는데 이러면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한승 기자, 우선 보증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100%에서 90%로 낮아집니다. 원래는 SGI 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기관들이 전세대출금의 100%까지 보증해줬는데요. 그 비율이 90%로 낮아지는 겁니다. 서울보증은 다음 달 1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보증 비율이 90%로 낮아지면 나머지 10%는 금융사가 책임지게 되는데요. 금융사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 심사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대출 보증은 전세 임차인이 금융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기관이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건데요. 만약 임차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 이제 보증기관이 90%만 갚아주기 때문에 금융사도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 기준이 강화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차주의 대출 상환 능력을 보겠다는 건데요. 허그는 아직까지는 전세 보증금의 80%를 보증 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13일부터는 1년에 내는 이자 비용이 연소득의 40% 이내인 전세 대출금과 기존 전세금의 8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이 보증 한도가 됩니다. 이때 1년치 이자 비용에는 새로 대출받는 전세대출 이자에 기존 대출 이자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보증도 소득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서민과 중산층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SK텔레콤의 해킹 사태로 인한 가입자 이탈이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업계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소비자에 이어서 알뜰폰 사업자들도 SK텔레콤에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김한나 기자, 일단은 가입자 수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인 SK텔링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0일까지 가입자 4만 4천 명가량이 감소했습니다. SK텔링크 가입자의 경우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하루에 약 100명씩 늘었는데요.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 이탈이 본격화됐습니다. 가입자가 줄어드는 문제는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데요. 특히 시장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들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해킹 사태 때문에 고객이 빠진 것일 테니 이걸 보상해달라고 할 만한 유인이 있겠습니다. 네, 가입자 이탈뿐 아니라 폭증한 민원 처리와 유심 교체를 위한 택배비 부담 등 해킹 사태로 인한 알뜰폰 사업자들의 손해는 클 수밖에 없는데요.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심 교체 비용 차원에서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업자들은 해킹 민원을 받느라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위약금 면제에 사업자 보상까지 현실화될 경우 SK텔레콤의 수습 비용 규모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치매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결 자산, 이른바 치매 머니에 대해서 정부가 최근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규모가 적지 않았는데 치매라는 질병의 특성상 관리가 어렵고 사기당할 위험도 있는 자금입니다. 이에 은행들도 고령층의 이런 걱정을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는 모습입니다. 류선우 기자,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고 또 준비 중인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최근에 신한은행은 고령층을 타깃으로 한 종합재산신탁 서비스를 개편했는데요. 그간 사후 자산관리에 집중했던 서비스를 생전자산관리 영역까지 확대한 게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연계한 서비스를 새로 마련했는데요. 예컨대 이용자가 건강할 때는 보험사를 통해 생명보험과 치매보험 가입을 연계해주고요. 건강이 나빠졌을 때를 대비해선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가입 연계도 지원합니다. 카드사와는 고령자 전용 혜택과 치매 발병 시 이상 거래를 감지해 통지하는 시니어용 카드를 개발하기로 했고요. 은행 자체적으로는 고령자나 치매 고객의 가사와 요양을 지원하는 로봇 서비스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돈이 되니까 이렇게 은행들이 움직이는 것일 텐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조사됐습니까? 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죠. 일례로 최근 정부가 처음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일컫는 이른바 치매머니 전수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규모가 무려 국내 총생산의 6.4% 수준인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규모는 오는 2050년엔 48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규모가 상당한 만큼 치매 환자의 자산이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해 무단 사용되거나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 또 그냥 자산이 동결되는 문제 등도 사회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7조 원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ELS 사태의 배상 여파로 이익이 줄어들었던 게 기저효과로 작용했는데 자세한 실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1분기 실적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네,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8.7%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엔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대규모 손실에 따른 배상 여파로 순이익이 5조 원대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1년 사이 1조 5천억 원이 늘어나면서 곧바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겁니다. 앞서 ELS 배상금은 1조 8천억 원이었는데 기저효과로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구조상 은행 실적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이자고 이 점 때문에 쉽게 이자 장사한다 이런 비판도 받는 건데 1분기에 이자 관련돼선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이자 이익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국내 은행 이자 이익은 14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시장금리 하락 여파로 순이자 마진이 소폭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비이자 이익은 2조 원으로 1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판매 관리비는 인건비와 물건비가 상승하며 4천억 원 늘어난 6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고 대손 비용은 1조 6천억 원으로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홈플러스 기업 회생과 신용 손실 확대 우려 등에 따른 충당금 전입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ELS 배상금 등으로 지난해 1분기 2조 2천억 원 손실을 기록했던 영업외 손익은 7천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이들 주요 빌딩에 투자한 국내 펀드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항공우주국이 임차해서 이른바 나사 펀드로 불리는 국내 공모펀드의 투자 가치가 반토막 났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 펀드 임민호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배체 투자자산운용이 운영 중인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임차한 빌딩을 재평가한 결과 자산 가치는 종전 3억 5,340만 달러에서 3억 3,100만 달러, 우리 돈 약 4,560억 원대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 현지 자산 가격은 최초 매입가보다 49.5% 떨어지면서 반토막 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자산 감정사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했다고 사측은 설명했는데요. 해당 빌딩을 3억 3,100만 달러에 매각한다 하더라도 대주단에게 대출금을 갚은 이후 회수 가능한 금액은 8,203만 달러, 우리 돈 1,132원 가량입니다. 해당 펀드는 지난 2017년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 하나은행 등에서 판매한 공모펀드로 개인 투자자들 자금 약 1,368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저점이다, 바닥이다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해당 빌딩에는 현재 나사 본부 임직원 약 2,000명이 상주해 있는데요. 문제는 오는 2028년 8월에 끝날 예정인 임대차 계약의 연장 협의가 잠정 중단된 점입니다. 나사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따라 워싱턴 본부를 폐쇄하고 미국 내 다른 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당초 펀드 만기 시점인 지난해 3월이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해 만기가 5년 뒤인 2029년 3월로 미뤄진 만큼 임대차 연장 여부에 따라 자산 가치가 추가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하나배체운용은 제러드 아이장먼 나사국장 후보자가 빨리 선임된 이후에 임대차 연장 협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 그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느냐는 오래 논란거리였습니다.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도 유가족들이 부고 소식 등을 알리기 위해 사망자의 지인 연락처를 제공받으려다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메신저나 스마트폰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었기 때문인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현재 검토가 어떤 단계입니까? 네, 개보위는 지난달 사망자와 유족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디지털 유산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1순위 사업자와 계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곧 계약이 체결되면 연말에는 용역 보고서가 나올 전망인데요. 개보위가 이런 주제로 연구 용역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천안함 사태부터 세월호 이태원 참사, 또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이르기까지 재난 사망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권과 유족의 디지털 유산 상속권, 또 기억하고 싶은 권리 등이 상충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두 권리 간의 접점 찾기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들여다보는 겁니까? 네, 우선 고인이 생전에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에 남긴 사진이나 댓글, 연락처, 그러니까 디지털 유산을 유족에 상속하는 데 대한 해외 입법 예를 검토하고요. 글로벌 사업자의 사망자의 계정에 대한 유족의 접근 권한 운영 현황도 국가별 또 유형별로 비교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으로 규정할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의 범위를 검토하고 입법 방안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재난 시 사망자와 유족의 개인정보 보호 또 지원 방안 역시 마련하는데요. 사망자 명단 공표라든지 장례 절차와 관련한 사망자의 지인 개인정보 접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대기의 순환이 원활해 전국 공기질 쾌적한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도 기질 깨끗한 가운데 독산 2동과 4동, 시흥 2동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오늘 때일은 고온 현상이 주춤하며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3도, 속초가 16도에 그치겠습니다. 제주도는 늦은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저녁에 비가 내리겠고요. 공기질은 오후에도 전국이 쾌적하겠습니다. WHO 환경부 기준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공기질 걱정 없겠고 다음 주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